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월간 이선엽 2024년 11월 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 거의 다 가갑니다. 그러네요, 벌써. 11월이 거의 월 말이네요. 저희가 그러게요. 예. 11월 21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님 못 뵌 사이에 되게 큰 일들이 굵직한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한 달 많았죠. 사이에. 예. 미국 대선도 있었고 저 손도 다쳤고. 아이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농담인데. 물론 이제 여러 차례 저희도 콘텐츠를 다뤘고 이사님도 여러 말씀을 좀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대선에서 그 전에도 좀 트럼프 가능성 말씀해 주셨었죠. 저는 해리스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큰 변화가 나타났죠.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예.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한 차례 크게 한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면 이게 트럼프 집권 내내 이어질 것인가? 수혜주 피해주가 명확하게 갈렸었는데 그 흐름은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큰 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만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제 단순 수혜일 거다, 피해일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이 정도는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피해주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 피해는 아닐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의외의 기업들이나 산업들 같은 경우도 트럼프와 무관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도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습이 향후 트럼프 내내 벌어지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 제가 볼 때 내년 1월부터 뭔가 우리가 그동안 수혜 피해 이렇게 갈랐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저는 여실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피해주가 실제 피해는 그 정도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제 전체 합을 해보면 트럼프에 대한 정책 자체가 한국을 비롯해서 정확히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요인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존의 트럼프의 방식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중에 하나가 결국 미국이 굉장히 좋게 만드는 건데 그 미국이 좋게 만드는 만큼 미국이 좋아지는 만큼 다른 나라는 그만큼 뭔가 안 좋아지는 게 지금 있는 거고 요걸 이제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자체가 우리한테 크게 좋은가? 그렇지 않겠구나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그건 트럼프라는 사람의 트레이딩만 봤을 때 그런 거고 요거 말고도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됐든 업종별로는 잠시 후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가장 크게 예고된 게 보편 관세잖아요. 거의 10에서 20% 정도는 깔고 가겠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먼저 우선 정책으로 쓸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보편 관세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트럼프라는 분의 발언을 보면은요. 내가 보편 관세를 반드시 부과하겠습니다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앞에 조건이 붙어요. 무조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 멕시코에 대해서 200% 관세 매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당신들이 미국으로는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얘기한 걸 전부 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트럼프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트럼프 피해라고 얘기하는 건 오로지 트럼프는 아무 생각도 않고 그 정책을 그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트럼프는 본인이 얘기한 모든 정책은 전부 다 협상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게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모두 다 될 거라는 걸 반영을 해서 하락을 한 거니까 실제 되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요. 협상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그럼요. 그런 말폭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렛대가 되는 거고 그게 지렛대를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거래 기술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나와서 방송하는 분들 다 보시면 좋은 분석이긴 한데 좀 아쉬웠던 점들이 뭐였냐면 오로지 트럼프 정책이 100% 실현이 될 거야 라는 걸 가정을 하고 시장이나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 나중에 가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그중에서 지키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협상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실현을 시킬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말대로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사실 누군가는 그거 단순한 희망사항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협상의 과정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중간중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예.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전의 정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예, 정치. 우리가 알고는 보통 바이든이란 분도 계셨을 거고 오바마란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계셨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든 해외든 기존의 정권을 잡은 분들은 공약을 대체로 이해하려고 하죠. 이행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분들이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순응하면 됐어요. 예컨대 IRA 우리가 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하겠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아니면 배터리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공약한 거는 내 거기에 맞춰서 수혜와 피해만 주면 되겠네라는 건데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만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내건 공약 자체가 다 하겠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트럼프는 방향만 보면 돼요.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건데만 팩트고요. 나머지는 내가 내건 것 중에서 협상 여부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경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어느 것이 협상 가능 여부가 되는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오로지 이전의 정치인들이 이랬으니까 이분도 이럴 거라는 판단을 한 건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잘못된 얘기들이세요. 오판하는 거죠. 오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 보고 나서도 아니 트럼프 지난 4년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어떤 발언을 해도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반대로 짚어보면 다른 국가들이 이런 걸 완화해주면 이걸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의 시각으로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근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정치인들은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그게 근데 대부분이에요.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할 예.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게 아하. 그걸 왜 그러냐면 트럼프한테 유리한 조건을 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저 국가들이 나한테 뭔가 이런 걸 유리한 걸 줬어. 그러니까 준 거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받은 거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것만 따져보면 돼. 이런 걸 받고 이런 걸 줬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 게 음. 기업 실적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책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식시장에 피해가 없는데 우리가 받는 혜택은 그 우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나 습성을 이해를 하고 정치 구도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사람도 똑같은 정치인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한다면 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100% 비즈니스맨이에요. 다만 방향은 있죠. 그렇죠? 그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근데 그 방향과 관련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수단만 가지고 시장이 이럴 거다라고 잘못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아닌데 너무 잘못된 얘기들 하시고 학자분들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딱 보기 이랬어요. 있는 공약 그대로 다 실천할까 가능을 하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예요.
오히려 내건 공약 중에서 절반은 협상용이에요. 음.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 절반은 이행이 안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행이 안 돼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뭘 얻어냈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 근데 사이에. 그 사람이 얻어낸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준 게 있고 우리가 받은 게 있을 텐데, 네. 물론 썸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손해를 받겠지만 음. 그 여부를 좀 더 따져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구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야,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트럼프의 말을 우려하면서 또 막 휘영청 하니까 일개 투자자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자산의 게 변동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라 그래요. 흔들어 놓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게 트럼프의 비즈니스 방식이고요. 아하. 특히 언론의 활용을 잘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내 언론 또는 해외 언론은요. 트럼프의 우리 편으로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쓴 책을 보면 자기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언론들은 그 방식을 이해하기보다는 얘기한 대로 쏟아내겠죠. 왜냐하면 언론들 입장에서는 그래야 뭔가 언론이 자극적이니까 볼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 얘기도 써놨어요. 언론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 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 특성을 이용을 해서 언론을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내가 되게 겁나 보이면 어때요? 협상할 때 유리하죠. 내가 이미 유리한 고지가 되는 거죠. 이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투자자들이 같이 놀아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트럼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저걸 고지고대로 넣기보다는 저 트럼프 방식에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 더하기 전략가 더하기 엔터테이너. 엄청난 전략가죠. 근데 그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되는 거고 그만큼 파워풀한 권력을 또 가졌기 때문에 주목을 주시할 수밖에 받을수록 없고. 힘이 강해지고요. 본인이 그 얘기도 책에다 직접 써놨어요. 언론이 나를 주목하게 만든다. 그래야 더 강해 보일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화라든지 이런 데 출연했던 거 막 카메오로 맞아요. 왜 나홀로 집에도 나갔고 했고 그것도 본인이 먼저 요청을 해서 뭐 당연하죠. 스폰해서 나가고 이런 거라면서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책으로 써놨고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론들은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아는데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래야 알면서도 속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잘 팔릴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저희도 놀아나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저희도 언론이고 저희도 이제 정신 차리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있죠. 덩치 큰 형님이 와서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비계덩어리들 많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 움찔하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그럼요. 자본시장의 본능도 저기서 때릴 것 같으면 숨는 거고 주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거의 뭐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크다기보다는 커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많은 사람인데 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알아야 대응을 또 하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예. 그게 더 중요하고 트럼프의 공약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의 공약이 썩 중요하지 않다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지. 방향이 중요하다. 트럼프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뭔지만 보면 되는 거지 그 공약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공약들 보면 글로벌 역사상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공약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단은 말한 것과 달라지더라도 이 목적만 달성하면 달성되면 된다라는 되는 거예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까요? 네. 지금 트럼프가 한 공약대로 하면 우리는 시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야, 달러가 강세로 갈 거야. 네.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달러가 강세면 트럼프가 원하는 제조업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관세 올려도 의미가 없는 게 관세 올린 거보다 내가 내 나라에서면은 우리 원화가 약세면 그냥 수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런 생각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얘기한 정책은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10% 관세 올렸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야. 그럼 10% 원화가 약세면 이 나라에 있는 게 낫지 뭘 굳이 공장까지 지어서 가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트럼프는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본인이 얘기한 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다 양립이 안 되는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라는 건
결론을 위해서 기승전결이 일목요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기존에 있던 정치는 그래 왔어요. 예. 근데 트럼프는 A란 정책하고 B란 정책은 원래 같이 오면 안 되는 정책이에요. 아하. 그런데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는 겁주기용이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원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겁주기용을 해주면 사람들이 속아서 속기보다는 이제 저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럼 내가 많은 걸 주면은 요 겁주기용을 없애면서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왜 얘 정책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을까?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상반되는 정책이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하고 절반이 똑같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할 거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정책 효과가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그 수단이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협상이니까. 예. 그 수단은 바뀔 거고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음. 그렇죠? 수단은 중요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수단에 전부 다 포커스를 두고 이럴 거야다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고 그게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휘둘리니까 지금도 줄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뺏기고 시작한 이미 거예요. 뺏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가 얼마 하면 덜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안 줄 생각은 아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럼요. 이거 방위비 그럼 얼마가 더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뭐 해야 생각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10배 불렀는데 10배는 아닐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 2배 줘야 되나 3배 줘야 되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보세요. 이미 우린 지고 졌잖아요. 시작했다. 그럼요. 이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을 수입해 준다라든지, 뭐 그럼요. 다른 거를 예, 예. 아니면 뭐 조선소를 더 지어 준다라든지. 우리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미국산 원유 사줄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 사주면 그거 사주고 우리가 실제 들어줬는데 있는 그대로 다 하겠어요? 자, 있는 그대로 다 할 거면 뭐하러 해요? 안 하면 되지. 어차피 할 건데. 아니, 그 생각 안 방위비는 하나? 조금만 올리는 대신에 뭘 주면 돼요. 원유를 더 사주든지. 그렇죠? 아니 진짜로 딱 보세요. 트럼프가 우리가 뭘 줘도 다 한대. 그럼 왜 줘요? 그냥 그대로 다 하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주면 그 사람이 그걸 다 안 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원유를 사는데 어차피 아라비아에서 사우디에서 살 거 이쪽에서 사면 우리 입장에서 손해 날 게 있습니까? 그냥 싼 별로 거 사면 없잖아요. 되죠. 그죠? 네, 싼거 별로 사면 되죠. 없는데 대신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피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만큼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고민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시장에선 전혀 없어요. 그냥 다 피해일 거래. 이건 수혜일 거래.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 이사님은 어떻게 그 외교술까지도 이렇게 꿰뚫고 계십니까? 트럼프를 알면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면 트럼프란 사람을 읽어야 되는데 트럼프란 사람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정치 형태를 답습을 하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제가 진짜 엉망인 분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투자자들 진짜 저는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감탄을 합니다. 이사님한테 와, 어떻게 이렇게 해안이. 근데 진짜 지난번에 저희도 그 주도주 발굴 네, 강의 들으면서도 감탄을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이사님의 이런 해안이 1, 2년 만에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닐 테고 뭐 이런 수십 년간 내공이 쌓이고 쌓였던 건데 아 맞다 그 생각난다. 그 저희가 주도주 발굴 강의를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오프라인 했었고 그걸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데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엔 이걸 닫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 주도주 발굴 강의를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는 내년 언젠가를 좀 기약을 하려고. 그러시죠. 뭐.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시즌의 그럼요, 특성도 있고 맞아요. 시의성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닫을 예정이라 그래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몇 시간이었죠? 거의 7시간 가까이? 6, 7시간 했었죠. 저 안 쉬고 하죠. 하루 종일. 예, 하루 종일. 에너지도 어마어마하시고 그래서 그 주도주를 발굴하는데도 그냥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당연하죠. 방법까지도 알려주신 예. 거고 근데 하여튼 제 질문은 뭐 우둔하게도 좀 마이크로하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또 이제 관세 얘기 나온 김에 중국 쪽 관세를 뭐 60%까지 올리겠다. 물론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제 협상용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들어가야겠죠. 협상용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중국에 대한 협상용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보편적 관세에 대한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중국의 60% 관세가 무서우냐 보편적 관세가 무서우냐 하면 보편적 관세가 더 무섭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전 세계 입장에서 전 다. 세계에서 예. 전 세계.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특정 국가를 먹이는 것과 모든 국가에 먹이는 거는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60% 관세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협상에서 밀리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중국이 많이 퍼주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10% 20% 협상에서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네. 야, 얘들 봐봐. 중국도 저만큼 줬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 20% 먹이기 전에 먼저 자진납세 엄청나게 하겠죠. 자신납세. 그 보이시죠? 그런 효과가. 예. 그렇죠? 그 효과용이에요. 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60%를 먹여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 세계 특히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60% 중국 관세가 더 부정적인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걸 시작을 하고 요걸 통해서 유의미하게 내가 이렇게 무서운 거 봤어 안 봤어?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 너희들도 봤지? 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10에서 20% 보편 관세에 대한 협상력을 훨씬 더 높이겠죠. 다른 나라들한테 예. 이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 저기- 용이에요. 예. 우리 반 짱이 우리 반 2등 지금 주어 패는 일단 거 봤으니까 주먹부터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 한 싸움을 한 5등 10등 하는 애들이 막 알아서 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죠. 예. 너 떡볶이 먹을래? 그거를 하는 거죠. 예. 재밌네 이렇게 들으니까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보편 관세보다는 중국 쪽 관세가 높아져야 우리가 또 반사수혜도 받았고 그런 게 이어질 텐데 근데 또 우리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언제까지도 안심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모두 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중국이 60% 관세든 보편적 관세든 시장의 부정적인 건 다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 60% 관세를 어떻게 먹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60% 관세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이름 뭐였죠?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예. 하이저 붙은 거 보니까 독일 계통인 거죠. 그 사람 책을 읽어보셨나요? 아니 아직 못 보고. 예, 그 400페이지짜리가 하나 네, 있잖아요, 보고 그죠? 있습니다. 노 트레이드 프리란 책이 지금 있잖아요. 저희 직원이 읽고 있던데. 네, 다 읽어보세요. 네. 여기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게 이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다 섭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최근에 다닐 때도 그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다시 또 등용이 됐고. 등용이 아직은 안 됐어요. 딴 사람으로 됐는데 일단은 설계는 그 사람이 한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먹일 때 몇 가지 대원칙을 얘기했어요. 이 관세를 먹인다 할 때 미국의 시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먹인다 하더라도 요거를 무조건 처음부터 60 다 먹이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품목별로 확대하자는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방식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0% 먹일게 그런데 일단은 협상할 때까지는 내가 잠깐 유예시켜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서우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예. 참고로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원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관세를 얘네가 25% 먹였는데 원래는 45%였어요. 45% 먹인다고 했는데 실제 25% 먹였죠. 이것도 보세요. 이미 안 지키잖아.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뭘 해주기로 한 거죠. 그게 농산물 사주기로 했던 예. 건데 물론 중국이 다 지키진 않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60%다 먹이는 게 아니라 협상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두 번째가 웃긴 게 품목이에요. 그럼 25% 중국에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먹였느냐? 안 그렇고요. 몇십 품목 안 돼요. 근데 그 몇십 품목이 전체 미국에 수입하는 중국 물건 중에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인들 받은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고 들어가면 트럼프가 중국을 제일 먼저 전면에 내세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실제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죠. 없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아닌 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래도 대마를 죽여야 나머지 있는 애들이 벌벌벌 떨면서 자진대수율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60% 관세를 바로 먹이기보다는 내가 바로 먹일 건데 너 일단 협상 카드 들어오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할 건지 또는 앞서 말씀드린 품목별이나 이런 걸 지정해서 할 건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모두 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또 미국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이게 연구 많이 예측이 됐죠? 안 돼서 또 중간중간 그 수단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측은 안 되지만 우리가 했던 전면적 60% 먹이는 것보다 수위가 낮아지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있는 모든 시장의 조건이 이게 다 될 거야라는 100이라는 걸 가정하고 겁먹고 시작을 있네.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도 100이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어요. 이미 시장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다 생각한 거니까. 최하까지 반영이 네. 돼 있고 또 이 분야를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기차 분야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뭐 정부 효율부 뭐 위원장인지 수장인지 일단 뭐 임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협상용이 아닐 것 같고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정사실로 봐야 될까요?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게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들어왔고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행정명령으로 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는 전부 전기차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긍정적. 아하. 이게 일단 긍정적. 두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IRA법을 왜 건드리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IRA법을 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감세 때문이에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데 네. 야, 이 돈 이대로 내가 다 쓰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다 보니 예. 그럼 그 중에서 몇 개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공화당의 정책은 감세 쪽으로 가는 거고 예. 바이든 민주당 쪽은 감세보다는 보조금을 주는 쪽이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세금도 깎아주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보더라도 야, 세금도 덜 거쳤는데 돈 저렇게 많이 쓰면 미국이 재정 적자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나중에 채권을 너무 급하게 발행을 하면 금리는 뛸 거고 그럼 미국은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우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쓰는 돈은 쓰되 기존에 썼던 것 중에서 몇 개를 줄이면 실제는 돈을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쓰던 것 중에서 뭘 덜 쓸까? 바이든이 쓰던 걸 안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보조금을 좀 덜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선 IRA란 법 자체를 폐지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금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조금 이제 내가 이만큼 썼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왜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면 되거든요. 까다롭게 하면 옛날엔 100원을 줬다라면 50원만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뭔가 보급되는 약간 걸림돌이라면 또 반대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규제를 풀어주는 건 수요를 굉장히 확대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트럼프가 들어오면 동전의 양면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확대.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주장을 해온 것처럼 자율주행차 관련된 규제는 바로 또 완화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오른팔이 전기차 하는 애인데 네. 전기차 시장을 다 죽인다. 그건 좀 넌센스죠. 다만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뭔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의 딴지를 걸고 싶은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가 아니라 뭐 전기차를 사도 좋은데 내가 굳이 보조금까지는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연료 관련 규제도 해제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리터에 21km 2030년까지 가야 되는 연비 규제가 있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리터에 21km 갈 수 있는 차가 있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예 없잖아요. 결국에 전기차 팔란 얘기예요. 네. 전기차를 끼워 팔면 그만큼 제해 주는 거니까. 그쵸. 요걸 이제 풀면 2030년까지 뭔가 성장 동력이 약간 약화되는 건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정도 가격이면 지난 2, 3년간에 비해서 이젠 보조금을 덜 받아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진입하는 시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 그렇죠. 떨어지면서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네. 가격이 만드는 노하우들이 있고 생산 체계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최근에 있던 전기차들이 중소형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격이 착한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비싸서 못 샀던 걸 보조금으로 대신해 줬던 건데 자체적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굳이 보조금이 없어도 확산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전기차가 언제까지 보조금만 받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대중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사이에 그 시간이라는 간극이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과 주식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간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다를 수가 않습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 한들 그 시간은 또 좀 오래 걸릴 거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확대가 되고 2차 전지주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이 오려면 뭘 견뎌야 될까? 근데 이게 또 이게 트리거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좋아진다고 2차 전지가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관념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또 차 가격이 낮아지면 그럼요. 아니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전기차가 잘 팔리면 배터리가 좋아져. 그럴 기업도 있고 안 그럴 기업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TV 많이 팔리면 TV 업체 수익이 늘어나요? 아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2차 전지든 전기차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네. 기술이. 네. 그러면 그 기술과 진화와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아하.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그런 어떤 특정 품목이 아니면 특정 상품이 보급이 된다는 얘기는 네. 대중화된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 ASP라는 게 떨어진다고요. 네네네. ASP 떨어지면 많이 팔려도 주식 안 올라가요. 음.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들 기업들 중에서 제가 볼 때 좋아지는 기업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닌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발라내실 줄 알아야 돼요. 아하.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다 네. 좋아지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면 예. 기술의 진화 그래서 더더욱이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고체 전지를 한다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뭔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터리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이런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넘게 하는 허들을 넘게 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네. 이 스마트폰이 잘 팔리게 된 계기가 카메라가 좋아지면서였거든요. 네. 그 뒤로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아하. 카메라 관련주만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이런 식이 전 이미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도 차별화될 수밖에 예. 없다. 예. 전기차 보조금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대선 직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주저앉았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떨까요? 자동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이죠. 일단은 보조금 없애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어차피 보조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전기차 입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도 상업용이라든가 아니면 리스용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네, 네, 네. 뭐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인 자동차는 안 받았으니 꼭 우리한테 이게 불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일단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관세 영향은 있겠죠. 음. 있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이미 미국에 현지화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명암도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에 지은 그 전기차 무슨 팩토리더라 그 전용 생산 라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차가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했고 예. 그래서 현지화는 다 세팅을 해놨는데 보조금 이슈가 또 불거진 예. 거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 예. 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전기차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의 정책보다도 기업의 선택이에요. 기업의 네, 선택이요. 결국은 트럼프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차가 팔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기업들이 전기차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배터리를 사주는 건 GM이고 포드인 거예요. 네. 그러면 GM하고 포드가 뭐 트럼프가 아무리 저런다고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고 그래서 계속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얘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내가 있던 생산 라인을 많이 줄일 거고 트럼프가 많이 풀어줬으니 이제는 내연기관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면 정책 여부와 상관없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정책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배터리를 사가는 그 기업들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동화 쪽에서 뒤처졌던 기업들에게는 트럼프 2기 집권 시대가 약간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기일 수도 그럴 있을 수 있죠. 텐데 예. 사실 또 그 기간 동안 다른 기업들은 차세대 기술로 앞서가면 또 여기에서 또 안주했다가는 더 뒤처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전기차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GM하고 포드는 이미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힘든 예.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경영진들이에요. GM이든 포드든 경영진들은 임시직들 아닙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장님이 계약직인 건 아시죠? 저는 임시직이라고 봐요. 네, 그죠? 임원들은 임시직이죠. 임원들이 임시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경영 성과가 중요하죠. 단기 성과. 그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서 내가 중국을 위기에서 단가를 하기 위해서 한 5, 6년간 노력하겠습니다. 먹힐까요? 잘릴거려? 한 1, 2년 만에 잘릴거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기 성과 내려면 전기차보다는 지금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내연기관에 먼저 집중을 하고 뭐 나중에 전기차가 안 되는 건 나 떠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건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 좋은 여건들도 있을 거고 불안한 여건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건이 바뀌어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보기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전기차가 많이 팔려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뭐 배터리나 소재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완성차 뭐 쪽으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기회가 될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사실 반도체 쪽도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 TSMC는 이제 확정을 해줬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모르겠고 그 불확실성은 좀 계속되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받으면 더 좋은 건데 예. 지금 뭐 주가가 빠지는 게 그거 받고 안 받고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 관세 여부는 문제도 예. 있을 테고. 근데 관세 문제도 잘 생각을 앞에서도 해보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어차피 뭐 디램 우리 없으면 뭐 되나요? 음. 그죠? 제가 볼 때 가격 전가가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고민은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기업들이 기업마다 많이 다르지만 반도체가 안 좋다 좋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업별로 뭔가 차별화가 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초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네. 기업별로 차별화. 그럼요. 같은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기업은 기술력이 검증이 됐고 어떤 기업은 기술력을 검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2024년 두 기업의 주가를 가장 크게 근데 갈랐던 이미 요인인데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의도에 있는 그 어떤 분도 답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시점에서 당연한 게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 탐방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그분들 뭐 라인 들어가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일분이 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거기서 연구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애널리스트들도 탐방 안 받고 소통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전자가 또는 하이닉스가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확연하게 우리한테 드러내주면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나오는 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저만 해도 예전에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네. 저조차도. 근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돌아가서 하라면 또 깜깜이 아닌데 지금도 깜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이제는 한 기업은 검증을 했으니 또 다른 기업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걸 한 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플레이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야. 봤지 우리가 조금 시차는 있지만 우리도 열심히 따라잡고 있어라는 어떤 추격의 발판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땐 그 정도만 되면 지금 너무 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기업들에 대해 우리가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이 기업이 땅만 팔아도 되는 가치보다도 너무 싸요. 그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상으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달, 네. 지난달에도 제가 항상 이제 뭐 반도체, 삼성전자 여쭤보니까 지금 사는 거는 좀 그렇지만 팔 가격은 아니다. 팔기엔 아깝다 이런 표현도 좀. 쌌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졌죠. 훨씬 더 싸졌고 저희들이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 가까이 더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하 2, 3층 가고 그래서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해도 너무한데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최근에 자사주를 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한데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잖아요. 어쨌든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감안해도 너무 싼데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단은 신뢰가 조금 많이 없어진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기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의구심도 생겼고 야 이랬는데 저 기업이 이런 문화도 안 좋다는데 나름대로 나중에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그럼 이분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죠? 한켠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신뢰가 다 없어졌지만 또 한켠에서는 크진 않아도 그래도 저 더니까 세계 1위였던 기업이고 저력이 있는데 그래도 언젠가 하면 하지 않겠어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을 막연한 거란 기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끌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잘해서 1등이 된다가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래도 저력은 있었네. 그리고 야 이번에 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도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실력은 있었네. 이것만 제가 볼 때 확인시켜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인사부터 있다고 하니 예, 거기에 대한 연말에. 시장의 신뢰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또 인사가 또 그 신상 필벌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얼마나 나아갈지를 또 보여주는 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뭐 인사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네. 조선 수군이 얼마나 훌륭하셨어요. 근데 왜 이순신 장군이 지휘를 하면 승리를 하고 원균이 지휘하면 패하냔 말이에요. 이게 인사예요.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순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원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원분들은 죄가 없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아마 방송을 많이 들으시면서도 다니시는 분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훌륭한 기업인데 잘 되는 게 좋지.
그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휘관이 누구냐가 지휘관에 따라서 지옥으로 몰아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천국으로 몰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좀 해주셔서 시장의 신뢰를 많이 찾는 계기가 좀 됐었으면 바람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이게 진짜 거의 한 1년 전쯤에도 예. 그 분기 보고서상 언제쯤 양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왜냐하면 IR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언젠가 될 거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이미 그쪽의 언론 플레이는 이미 신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내부 보고 자체도 멍망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지금은 이제 그 누구도 신뢰를 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그냥 좀 입증. 보자. 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뭐 한다고 하지 말고 뭐 했다를 보여주라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뭔가 나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응원도 좀 해주고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주변에서 다니는 우리 식구들일 수도 있고 제 형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응원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갖는 게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도 너무 싸다라는 예, 거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뭐 주가를 올릴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올릴 요인은 아니고 뭐 3조 정도 소각을 한다고 했으니 그래도 긍정적인 건 맞는 거죠. 뭐 논란이 있는 건데 논란을 할 필요가 없.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건데 분명한 건 뭐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뭐 한 거를 이미 한 거니까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고 이거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중요한 건 불쏘시개를 일단은 던졌으니 그 불꽃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한테 이제는 검증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SK 하이닉스가 올해 정말 많이 올랐었죠. 네, 좋았죠. 한때 연수익률, 상승률 최고점이 플러스 75%까지 갔었는데 11월 21일 기준으로는 그 연 상승률이 19%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물론 시장 대비로는 여전히 아웃퍼폼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직 어떻게 봐야 돼요?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미국 기업도 똑같았고 네. 결국에 엔비디아가 하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만들던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년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나오게 된 보통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내년 시장이 반도체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HBM은 여전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저부터 시작을 해서 전 반도체 전망에 맞는 걸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반도체라는 게 그분들이 잘못 분석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의외로 기술력이 많이 발달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된다 얘기하기는 지금 좀 섣부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참 되게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걸 또 반영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 과연 성장률이 그 뭐 최근에 있었던 외국계 자료만큼 꼭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들이 있죠. 왜냐면 그들도 최근에 보고서 냈던 게 전부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모건쌤이. 예,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엉망인 애들이 너무 많아서 뭐 외국계 보고서에 영향력은 있지만 걔들도 그렇게 전 분석을 썩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한 번 이제 영향력이 크게 큰 거지. 맞히니까 아이, 그 그럼요. 리포트 나왔을 때 다들 또 막 주목을 하는. 네, 별로 맞춘 적도 없어요. 그렇죠? 괜히 막 호들갑만 떨고 외국계니까 우리가 떨지만 여러분들 외국계 증권사 별것도 아니에요. 걔들도 한국 사람인 경우 되게 많고요. 그렇죠, 거의 다. 예, 예. 그냥 제가 다 누군지 모르지도 않는데 그냥 또 하나의 참고 자료인데 다만 영향력은 확실히 한국에서 우리보다는 큰 것 같아요. 큰 고객들 들고 다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은 좀 많이 되지만 그들이라고 꼭 맞는 건 아닌 거고 주식하는 사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반도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그 관세 영향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를 CXMT라든지 조금씩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직 기술 격차는 멀었긴 합니다만 저가 메모리부터 약간 또 잠식해갈 수도 무섭죠. 있는 거고. 왜냐면 아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하락 요인 중에 하나 그거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뭐 일반 반도체 중에서 DDR4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가는데 중국이 조만간 DDR5로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기술력 여부를 떠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없죠. 분명한 건 우리끼리 먹던 걸 나눠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 우리의 몫이 줄어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팩트인 거잖아요.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길게 봐서도 중국이 쫓아오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가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도 더 좀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죠. 우리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네, 장비 있고. 주주들이 안 되면 중국에서 현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약간 좀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있는데 네. 그 예외가 시한부거든요. 음. 추가 연장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그때. 중단할 건지 봐야죠. 그래서 온통 불확실성인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음.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추격을 당하기 시작한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D램이라는 거 한국만 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빼놓고는 거의 우리가 다였는데 네네네. 이제는 시장에 없던 플레이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는 뛰는 선수가 3명이었는데 3명이 아니라 몇 명 더 늘어났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긴장이 반드시 되죠. 또 조금 섹터별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래도 정말 좋았던 게 조선방산인데 예. 여기도 최근에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커지더라고요. 커질 수밖에 없는 21일 게 현재는 좀 방산주도 크게 조정받는 모습도 일단은 나타났고. 어느 업종이 좋다 나쁘다 여부를 떠나서 예. 일단 많이 오른 것들은 흔들리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많이 오른 것들은 바로 갈 수는 없고 쉬어갈 놈도 있을 텐데 또 트럼프가 좀 최근에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단기 모멘텀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시 전쟁이 종전까지는 안 가겠죠. 휴전이 된다라면 네. 휴전이 되는 만큼 무기를 필요했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함이 사라지죠. 아, 내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기 필요해 와. 좀 휴전이 됐으니까 내가 시간을 두고 무기를 구매해 볼까라는 건 좀 다르죠. 네. 일단 시차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보다는 상대편의 협상력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뭐 도입 시기를 좀 늦춰도 될 거고 네. 아니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야 좀 깎아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그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유럽 국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막 급해 큰일 그렇죠. 나서 빨리빨리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였는데 예. 이제는 그 입장이 조금은 달라질 변화질 수도 수도 있다.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더 예. 여유 있게 예, 좀만 맞습니다. 더 깎아줘봐. 그래서 이럴 수도 있는 저는 여전히 큰 그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품목별로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방산도 어느 한 업종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각각의 무기를 필요하는 대륙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도모기를 필요하는 쪽과 아니면 전차를 비롯한 K9 자주포를 필요하는 쪽과 아니면 카이의 전투기를 필요하는 쪽과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각각의 대륙들이 이번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정치적 구도가 어떻게 바뀔 거고 그 구도에 따라서 여기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전보다는 조금 모멘텀이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까 반도체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따라서 달리 보는 것처럼 지금 방산이 되냐 안 되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마이크로처럼 되게 세밀하셔야 돼요. 선별적으로. 그럼요. 그 투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높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방산주도 거의 막 1년여 전부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종전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조정 훅 받았다가 그때는 좀 다른 게 그때는 본인들끼리 해봐라였던 건데 그건 다른 거고 지금 조절자가 생긴 거잖아요. 예. 무서운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죠. 그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더 반영을 강하게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이게 최근에는 무슨 뭐 러시아가 핵 사용 교리를 바꾸네 뭐 그건 의미는 없고 협상력 높이기 위한 거지. 그렇다고 우크라이나한테 핵을 쏠 겁니까? 말도 근데 안 이제 되는 이유예요. 그런 예. 이야기까지 점점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 국면으로 그럴 가나?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협상력 그래서- 높이기 위한 카드 그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그게 되면 방산주 입장에서는 조금 달가운 뉴스는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무기는 급해서 사간 거예요. 우리게 좋기도 한데 급한데 납기 맞출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만약에 10년 뒤에 필요할 거라면 굳이 한국한테만 다 오진 않았겠죠. 일부는 왔었어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예. 그게 말씀드렸지만 대륙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진짜 저는 꼭 고객들한테 아니면 시청자한테 이런 얘기, 공부 깊게 하세요. 뉴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아주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네네. 지하 10층까지 파봐야 그 업종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종전 가능성도 조금 이제 내다보는 것 같은데 가능성 과거랑은 높죠. 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네. 확실히 뭐 안 한다로 얘기는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두 국가지금 병사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을 채울 수도 없고 그럼 우리 한국군이 가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고 젤렌스키를 위해서 한국 사람이 누가 총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돌아가는 판세는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푸틴도 협상에 대해서 아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건을 내걸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네. 속도 조절이 이제 방산 어떻게 그거보다도 보면 품목별로 방비 투자에 바뀌어요.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품목별로 유럽이 또 그런 달라지고. 건데 다른 지역은 또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확 달라져요. 그러면 조금 더 유럽 지역은 조금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른 지역은 또 다를 다르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휴전안 뭐 이것도 미국에서는 또 이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죠. 예. 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원하는 건 뭐 유도 무기 그럼요. 이런 다 체계 달라요. 쪽으로 또 가고. 네. 근데 또 그쪽 정세가 또 어떻게 바뀔지도 그렇죠. 어려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중동과 관련해서는요. 휴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트럼프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예요. 예컨대 바이든 때는 뭐가 있었냐면 바이든은 미국 무기를 중동에 수출 못하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가 내가 중동한테 무기를 다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없던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사는 엉터리로 공부하면 큰일 나요. 중동 지역은 예. 휴전 자체보다 미국의 지원 여부가 예. 중요하다. 방산 애널리스트 하는 분들도 이 무기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방산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방산 분석하면 안 돼요. 국제 정세까지도. 국제 정세가 1번이에요. 국제 정세하고 외교가 1번이에요. 왜냐하면 무기는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 우리한테는 또 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 예. 자꾸 이제 저희도 컴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민감해서 그렇고 어쨌든 깊게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선엽 이사님은 지금도 이제 랩 운용 상품 그 랩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제 하면 안 돼요. 예, 하면 안 된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어쩔 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화장품주도 낙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실적 컨센서스가 원체 이제 높아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미스가 나면은 후룩 떨어지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투심도 예.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이 화장품주는 어떻게 글쎄요. 일단은 화장품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이 요즘은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고 있지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선별해 보면서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 그 기업들을 봤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제 생각대로 좋아진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아니 이렇게 좋아졌는데 야 이게 뭐야 싶은. 근데 그런 기업들이 화장품에서 되게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처음부터 화장품 관련해서는 ODM 정도 빼놓고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오래 못 브랜드보다는, 간다. 예, 제조 쪽으로. 예. 왜냐면 인디 브랜드는 말 그대로 인디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브랜드력이 있고 없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결국에는 뭔가 유행이 달라질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기업들의 어떤 변동성은 과해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땐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었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인디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도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네, 총량을 놓고 봐서 네. 이게 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량이 더 늘어나면 그중에서 또 새로운 인디 브랜드를 찾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총량 자체가 줄어들면 역시 뭐 다 같이 쉽진 않은 거죠. 그리고 혹시 줄어들었더라면 또 늘었더라면 어떤 영향 때문에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고의 도구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 미국이나 우리가 팔렸던 국가들에서 뭔가 한국 상품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 열기가 식은 건지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누누이 월간 이선엽 이 시간에도 브랜드보다는 제조 쪽으로 예. OEM, ODM사를 조금 더 그래도 좀 보셨던 편한 거고. 거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브랜드가 빠지다 보니까 OEM, ODM사도 같이 주가가 좀 같이 밀리고.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또 업종마다 또 달라요. 되게 기업마다 좀 안에서도요? 다른 모습이라서 그것도 일관되진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자꾸 올리브영 이런 데 가보셔야 돼요. 음. 어떤가. 왜냐면 해외에서 있기 이전에 그 올리브영 가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외 분들이실 텐데 네. 그분들한테 트렌드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어떤 게 잘 나가요? 어떤 게 잘해? 그리고 그 올리브영 이런 데 가보면 1, 2부터 다 써놨어요. 이런 거 요즘 나가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기회는 보이는 거고 발로 뛰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명동에 올리브영이 몇 개 더 생겼어요. 옛날에는 저기 어디야 더 우리은행인가 거기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말고도 뭐 중앙 가운데 통로에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있고 명동에만 3군데가 있어요. 다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보고 화장품 얘기하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논할 자격은 있나요? 그렇죠. 발로 안 뛰어보고 그죠? 그 쉬운 것도 안 해보면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지도 않을 건데 가서 그런 데라도 가서 봐야죠. 예. 이사님 이사님은 또 발로 뛰시고. 그럼요. 그래서 자주 가요. 가서 뭐 명동 칼국수 한번 먹어보고 좋잖아요. 올리브영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찾으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종업원들이 제 얼굴이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인사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근데 저 아저씨 화장품도 안 바르게 생겼는데 자꾸 온다고. 그러니까요. 뭐 화장품보다 좀 사세요? 저는 안 사죠. 예. 안 사고 이제 진상 고객.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들 녀석들이 이제 아직 군복무 중이잖아요. 거기서 싸게 샀죠, 뭐 그죠? PX에서 화장품. 예, PX에서 있는 걸 바르고 있는데 면세. 너무 좋던데요. 오.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가면은 또 친절하게 잘 알려주세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되게. 트렌드. 예, 트렌드 물어보고 화장품을 안 그렇습니다. 사는 예. 아저씨. 그래서 꼭 발로 뛰세요. 발로 안 뛰면 잘 모르고 근데 발로 뛰면 꺾이고 안 꺾이는 것도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발로 뛰는 게 이제 바다도 건너가시잖아요. 바다도 중국 또 가신다면서요? 예, 자주 가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9월 말부터 이제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가야 돼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제 없는지. 2달 지났으니까 네. 효과를 보러. 예. 근데 일단은 그 10월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자동차가 대비로 많이 팔렸어요. 4.8% 증가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효과는 확실히 있는데 네네. 연속성이 있느냐 아하. 또는 올라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아니면 이걸로 끄실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효과가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아예 소비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거의 올라오는 것 메마르다시피 자체는 했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도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되는 쪽이 혹시 생길 수도 있나?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안 가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모르는 거고 가서 눈으로 봐서 지난달하고 달라졌는데 야 이쪽은 그래도 다 안 좋아도 이쪽은 또 되는데 이런 게 있는지 우리한테는 또 기회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도 중요한 건데요. 네. 그거보다 혹시 되고 있다라면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디는 잘 되는데 어디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보면 0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0이 나와도 우리는 되는 쪽에 집중을 하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한국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영속성이 있는지 또 파급력은 얼마나 그렇죠. 될지. 근데 자동차가 많이 들었어요? 10월. 자동차도 많이 늘고 그랬어요. 전기차 쪽도 그렇고. 네. 뭐 이구한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 돈도 많이 줬어요. 실제 이관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사면 보조금 줄겠는데 돈이 없는데 뭘 사요.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을 왜 사요. 그거보다도 돈도 찔러줬고 쿠폰도 줬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줬으니까 돈을 안 쓸 수 없으면 쿠폰은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내에 안 쓰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돈도 받았어. 쿠폰도 있으면 이왕 살 거 쿠폰도 있으니까 깎아주는 거 사면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소비가 일단 일어났던 건데 이게 이제 불쏘시개였던 거고 불쏘시개의 연속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장자까지 옮겨 붙을 건지 그거는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줘야 사람들이 또 편하죠. 안심하고 네. 장기적인 소비도 가능할 테고요. 급등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최악을 면하고 부동산가에 더 하락만 안 해도 예. 소비 여력은 좋아질 수 있는 룸은 있어요. 하락만 더 하지 않고 그렇죠. 예. 약간 강보합 이 정도만 가더라도 왜냐면 하락을 더 안 하면 살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매수자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더 하락할 것 같으면 안 사죠. 가만히 기다리는데 그렇죠. 더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요. 최소한 좋은 물건을 사요.
아하. 여러분도 부동산 하실 때도요. 내가 부동산을 싸게 사야지라는 건 상상에 불과한 거고요. 네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보시기 전 부동산도 차별화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무거나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물건은 꼭 사고 싶었는데 시장 좋으면 저런 물건 죽었다 깨라도 안 나와요.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물건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걸 사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요? 그럼요. 투자를 안 하면 됩니까? 다 해야죠. 오.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니 코인이니 안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손발을 다 들여다보고 직접 경험을 해봐야 뭔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코인 쪽도. 코인 쪽도 해봐야죠. 혹시 안 해보고 코인 고래.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든지 경험해보고 내가 혹시 손실이 났어도 왜 그런지 꼭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고 벌었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실력이 늘잖아요. 그리고 모든 자산은 유기적인 관계가 다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자산간의 관계도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OCIO라는 걸 운용을 할 때 거기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해서 다 해서 투자까지 포트폴리오를 했었던 거니까 균형을 갖고 자산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도 또 사상 최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3천? 웃긴 얘기를 좀 들은 게 네.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자산이다. 그 얘기도 하던데요. 그쵸.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변동성이 적으니까. 이게 뭐야. 그렇죠? 누가 내 심장을 찔렀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때 이제 거래량도 훨씬 더 많고,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범죄 집단도 그렇고, 뭐 중국의 부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후진국에서도 그렇고 안전자산으로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어이가 있다라고 없는 거죠. 하는데,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현실이 되고 있고, 될 수도 있죠, 진짜로. 네. 근데 그러면서 이게 또 사상 최고가 가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한국 주식 팔고 코스닥 팔고 코인 사고 있고 해외로 넘어가고 있고 이러면서 또 이제 안 좋았던 수급도 더 말라가고. 그렇죠.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자산 간의 이제 예. 유기적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참 미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은 잘 보시면은요. 예. 어떻게든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예, 그러죠. 자기들 거를 잘될것 만들고.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보면은 그때 금투세 논란도 있었지만 어이가 없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철회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먹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무슨 일이 났을까 고민이 안 되나요? 더 작살났죠. 예. 그래서 좀 뭔가 상생을 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와 이제는 금투세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그죠? 모든 분들이 주식으로 손실이 나가지고 금투세 안 내도 돼라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나빠도 내가 너무 많이 벌었어 진짜. 옆집도 벌고 저 집도 벌었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버니까 웬만한 사람이 다 버니까 그럼 세금 물린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지 않나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든지 상생이라는 걸 하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주변에 도서도 안 되지만 정치권에서도 국가에도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뽑지 마세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또 대단한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트코인은 강세고 비트코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으니 이걸 이제 미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어떤 비트코인의 또 종주국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게. 네. 나름대로 본인들 거로 만들어서 뭔가 시장의 중심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참 대단한 거죠. ETF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ETF도 금지. 안 돼. 뭐 안 돼, 다 안 돼. 이러고 있고. 우리나라 안 돼밖에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을 안 하죠.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 뭐 전문 분야도 아닌데. 네. 예. 근데 항상 이때 또 공부는 하고 계시다. 많이 해야죠. 이 연관관계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는 죽어라 하고 일단은 하여튼 뭐 몸으로도 이제 한번 보여주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예. 아까 그 중국 쪽 이야기를 조금 네. 했으니까 이거 좀만 더 여쭤보면 그래도 소비가 회복된다라는 전제 하에 투자 아이디어를 또 기존에 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눈으로 가서 봐야 돼요.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소비가 이전하고 다른 게 확실히 소득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경기도 불황이고 네. 그래서 이미 소비 형태가 불황형 소비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소비가 그대로 올라오는 흐름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뭔가 새로운 틈새를 가지고 그래도 되는 시장과 안 되는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건 눈으로 안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올해 투자를 하면서 놓쳤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아식스 같은 거잖아요. 아식스, 호카 뭐 이런 운동화 그죠? 이랬던 것처럼 그게 불황형 소비의 단면이었잖아요.
사람들이 골프도 치고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운동 하나 가지고 뛰는 세상이 오면서 됐었던 그런 것들처럼 뭔가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 코로나 때 되게 막 어디 못 나가고 그러는데 보조금도 받고 막 그러니까 또 굉장히 골프가 유행하면서 네. 골프 관련 의료가 왔던 것처럼 소비가 일관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다른 형태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간단하면 그게 왜 그런 소비 형태가 나왔는지 꼭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또 이게 한국의 그 중국 소비가 회복된다 한들 그 관련주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도 예전 같지 많지는 않고 않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중국 주식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뭐 요즘 뭐 해외 투자 잘 돼 있는데 꼭 우리 뭐 하나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전에 중국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우리 뭐 농담도 얘기했지만 요즘 중국에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일본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피규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판마트라는 회사가 최근에만 맞아요. 4배, 지난번에도 5배 올랐잖아요. 보여주셨었죠. 예. 지금도 신고가예요. 아 그래요? 예. 오늘부로도 신고가예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투자는 항상 에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가봐야 명품주를 사야 될지 안 될지가 보여요. 명품 소비는 중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르메스를 살 건지 루이비통을 살 건지도 거기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세계 주식이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도 않고 나서 뭐 한국에 앉아서 해외 주식 보라고 앉아 있으면 답이 있나요? 왜 안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서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럼요. 아. 우리 세계 소비 1위잖아요. 그래도. 저희 주변 그 특히 이제 YG 클럽 멤버분들도 이번에 또 많이 같이 가신다고. 같이 예. 뭐 저희들 가서 또 뭐 툭닥툭닥 하고 그래요. 예. 제가 못 가는 거는 정말로 바빠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빠서. 뭐 주말을 활용해서 가는 거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저희 그 YG 클럽 멤버분들이 또 같이 가자고도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또 이제 주말에도 일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발로 안 뛰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특히 소비는 소비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그 소비자의 선택이 그 사람들이 왜 그 선택을 하고 왜 이걸 선택했는지 곰곰이 가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가서 보고 변화를 보고 그래야 됩니다. 발로 안 뛰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선엽 특파원을 통해서 월간 이선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만. 달에 얘기가 되겠네요. 아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와이스트릿 월간 이선엽을 보시는 분들만 그 갔다가 그러면은 오시고 나서 그 12월 이제 거의 염 지나가니까 제가 12월에는 2번을 가요. 예. 연달아 계속 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편, 하나는 심화편으로 가겠죠. 언제쯤 갔다 와서 2주 바로 또 가요. 어. 2주 한 주 단위로 계속 가요. 그러면 하여튼간 크리스마스 전에 네. 저희가 월간 그렇죠. 이선엽을 통해서 예, 예. 말씀을 해드리는 아주 걸로. 생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 예. 예. 그 간첩법 이런 거 겁나진 않으세요 혹시? 뭘 제가 간첩이겠어요. 그렇죠? 보더라도 동남아처럼 생겼는데 제가 어디 뭐 딸기나 따라왔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가끔 얼굴이 조금 좀 도움이 될 때도 좀 있습니다. 별로 한국인처럼 생기진 않았나 봐요. 그 비자 면제 된다고 면제됐죠. 하는데, 예. 기존에는 그럼 다 갈 때마다 비자를 받고 가셨죠? 아니에요. 저는 장기 비자가 있어요. 아, 예. 한 번 받아놓은 거예요. 원체 예, 자주 받아놓은 가시니까. 거. 예. 아, 근데 이번에 뭐 처음 가시는 분들도 비자 없이 갈 수도 수 있는 거죠. 거고. 예. 또 다녀오셔서 네. 또 그리고 인사이트를 또 비행기 알려주십시오. 표도 되게 쌌었어요. 여러분들 불과 이 비제 면제 있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 여행 가도 예. 북경 2박 3일, 상하이 2박 3일 19만 9천 원이었었어요. 금요일에 가셨었잖아요. 예. 보통. 금요일 밤에 가요. 그 주말이면 더 비싸지지 않아요? 그때는 그 비자 있기 전에는 주말에도 쌌어요. 주중엔 더 싸죠. 아, 장담컨대 부산 왕복보다도 쌌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중국이 디플레이기 때문에 가서도 엄청 싸요. 물가가. 네, 물가가 싸요. 미국 갔다가 거덜나고 오고 네. 중국에서 행복하게 먹고 그래요. 해서 꾸준히 또 월간 이선엽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서 월간 이선엽은 12월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